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살인사건들 43번째 천안 연쇄살인 사건 2005년 2월에서 12월에 걸쳐서 천안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 총 9명이 살해되었다. 범인들의 죄는 강도살인 7건을 비롯해 인질강도, 강도상해, 강도미수, 특수절도 등 무려 18건에 달하였고 살해된 사람들 이외에도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당초에는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마지막 사건인 모대학의 격리부장 김모 씨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공범 라모 씨와 함께 1심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모의 자백으로 인하여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된 것이다. 범인 김모 씨는 기소된 살인사건 외에도 7명을 더 살해한 것과 친형과 친구가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을 자백하였다. 이후 천안서 강력팀 형사들은 이 같은 추가 범행에 대한 진술과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김모의 친형 등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한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이들 공범들은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체포됐으며 그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중학교 동창인 김모 씨와 라모 씨는 어느 날 2004년 9월 우연히 재회하게 된다. 공사판을 전전하며 막막하게 생활하고 있던 김모 씨는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에게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는다. 그러자 친구의 얘기를 듣던 라모 씨는 마땅히 할 일이 없으면 나랑 같이 돌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일을 해보자고 권유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잠시 함께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 하지만 얼마 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월급조차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이들은 직장을 그만두었다. 결국 이들이 눈을 돌린 것이 범죄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거듭되는 범행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벌지 못하자 결국 그해 4월부터 김모 씨는 자신의 친형을 범행에 끌어들인다. 김모 씨의 형 역시 사업 실패와 이혼을 겪었던 김모 씨와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김모 씨의 형은 한때 가정을 이뤄 2명의 딸을 두었으나 형편이 어려워 큰딸은 입양 보내고 둘째 딸이 4살 되던 때 이혼을 하는 등 순탄치 않은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다 할 수입도 없던 처지였던 김모 씨의 형은 우리도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는 동생의 제안을 이내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자 이번엔 라모 씨가 공사장에서 알게 된 이모 씨를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2007년 2월 25일 오전 7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안구치소 내 수검실에서 주범 김모 씨가 침낭에서 뜯어낸 자크주를 이용해 자살을 기도한 것을 순찰 중이던 교도관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발견 당시 김모 씨의 수감실에서는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원에서 자살한 김모 씨를 제외한 남은 3명에 대한 여죄를 모두 인정하여 공범 라모 씨와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 이모 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44번째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 1983년 4월 26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 발단은 서울 중구의 을지병원에서 37세의 연모 씨가 누군가가 연모 씨의 아들에게 전해준 우유를 마시고 사망한 것에서 시작된다. 25일 연모 씨의 아들은 병원 중환자실 앞에 복도에서 놀고 있었는데 20대 여성이 다가와 우유가 든 비닐봉지를 전해주며 아버지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의 아들은 우유를 들고 병실에 왔고 그러다 26일 새벽에 목이 마르다고 부인에게 말하자 부인이 그 우유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그 우유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그것을 마시고 사망했다. 당시 그는 을지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것이었으며 곧 퇴원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그의 아들의 진술에 따라 수배를 하였다. 당시 병원 안에서는 농약이 든 야쿠르트와 우유 등으로 여러 차례 독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고 20대 여성이 환자의 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들과 야쿠르트를 나눠 먹으라고 말하거나 화장실 물통 위에 사람을 희생시켜 미안하다. 이 병원에 입원한 게 죄다. 20명을 희생시킬 테니 빨리 퇴원하라. 야는 쪽지가 발견되는 등 잇따른 독설 위협으로 병원은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였다. 진범은 놀랍게도
연모 씨의 부인인 김모 씨였다. 연모 씨의 아들이 진술한 여성의 인상착의는 김모 씨가 사전에 아들에게 암기시킨 가짜 인상착의였으며 병원 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농약이 들어간 야쿠르트와 살해압박 쪽지도 김모 씨가 이 일이 연쇄범행처럼 보이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었다. 병원에 남겨진 쪽지도 그녀가 쓴 것이었고 자신의 소행임을 감추기 위해 왼손으로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왔다. 범행 동기는 보험금을 노린 것이었다. 당시 연모 씨 일가는 사업의 부진과 연모 씨의 교통사고로 4,500만 원의 빚을 진 상황이었고 친정집까지 재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하는 등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남편 연모 씨가 생명보험을 타서 빚을 갚자면서 범행을 계획하게 된다. 구인 김모 씨는 범행 사흘 만인 28일 체포되었고 1984년 징역 15년이 확정되었다. 45번째 초등학생 공기총 살해 사건. 2009년 6월 4일 광주에서 발생한 인면수심의 살인사건. 48세 이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은 이 씨는 초등학생을 차에 싣고 시 치우기를 위해 전남 담양군의 저수지로 가던 중에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발견. 차에 있던 공기총을 6발 쏘아서 살해한 뒤 방향을 바꿔 야산 계곡에 시체를 유기했다. 이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 범행 당시에는 무면허의 음주운전 상태였다. 대놓고 음주운전 상습범이었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태권도 학원에 간다며 집을 나간 뒤 그대로 소식이 끊겨 부모는 실종신고를 하였다. 사건이 어떻게 발각됐냐면 이 씨가 술자리에서 어린이를 산해버렸다며 떠드는 것을 익명의 제보자가 제보하여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시작해서 술자리로 끝나는 범죄인가. 이 씨는 운전면허에 대한 집착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2005년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2007년 9월에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2년간 면허시험 응시가 금지되었다. 2009년 9월이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었는데 6월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니 면허 되취득이 어려워질 것이란 생각에 저질렀던 것이다. 사실 이 씨는 아이를 치고 병원에 데려갔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 데려갔다가 MRI를 하려면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병원에서 나온 다음 이후에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씨는 처음에는 아이가 중상으로 의식을 잃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으나 CCTV와 병원 기록 등에서 아이가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경상인 게 밝혀졌다. 이 씨가 음주 상태였다고는 하나 정상 기준에서 한참 떨어진 상당히 참혹하고 엽기적인 행위였던 것이었다. 이후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6번째 최영호 일병 살인사건. 1962년 7월 8일 한국에서 일어난 군부대 살인사건. 사건의 당사자인 최영호 일병은 서울대 천문기상학과 4학년 재학 중에 단기 학부병 신분으로 입대한 상황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그날 오전 8시에 시작되었는데 최 일병의 선임 2명이 최 일병의 애인이 보낸 편지 12통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뜯어보는 일이 일어났다. 최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선임병들은 되려 건방지다며 최 일병을 구타했고 격분한 최 일병은 두 선임병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말았다. 최 일병이 최고 명문대인 서울대 학생이라는 점 때문에 이 사건은 세간에 널리 회자되었다. 상사 살해로 군법회의에 기소된 최 일병은 사형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사형 판결을 확정지었다. 최 일병의 동문들은 물론 서울대 학생들과 각계각층에서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탄원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당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군부의 위험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기에 이런 탄원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최 일병의 사형 여부는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게 달려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끝내 박정희 의장은 탄원들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지관 같은 인물은 박정희 의장이 최후 순간에 사형을 면하게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어쩌면 군의 기강이라는 명분으로 끝내 사형을 확정한 게 아닐까 한다. 엄연히 살인을 벌였던 게 이유라면 이유. 사실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당시 수많은 상급 장교가 살해되었던 경험으로 대한민국 육군은 특히 상관에 대한 트래깅 살인은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다. 실제로 1959년에 군사용어 다툼으로 자신을 구타한 준장을 사살한 중령의 경우 둘이 평소 친했던 사이였다거나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고 군 내부에서 구명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역시 사용되었던 전례를 보면 최일병의 경우도 구명했을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최일병은 결국 1963년 3월 19일에 급하게 처형되었다. 심지어 처형 3시간 전에 최일병의 형인 최양수 씨가 최일병을 면회했는데 다음 면회 때는 어머니와 조카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걸로 보면 최일병 자신도 3시간 뒤에 처형되는 건 몰랐던 걸로 보인다. 최일병은 죽기 직전에 내 가슴에 붙은 죄수번호를 떼어달라고 말했고 최후의 진술로는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나라 군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민주적인 군대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말한 뒤에 생을 마감했다. 더 끔찍한 것은 사형이 확정되자 최일병의 못 치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마포종점 근처에 한강둑에 올라가 강에 투신하여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1965년에 유연목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신성애, 오맹란, 김승우, 독고성 등이 출연한 영화 푸른 별 아래 잠들게 하라가 개봉했는데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멜로 사회물이었다. 47번째 통영 초등학생 살해 사건 2012년 7월 16일 오전 7시 30분경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중촌마을에서 등교를 하던 초등학교 4학년 한아름 양이 실종되었다. 한 양이 그날 밤 10시까지 들어오지 않자 한 양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결국 한 양은 7월 22일 오전 11시경 집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인평동 한 야산에서 안매장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7월 18일 오후 한 양의 집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도로변 하수구를 수색하다 한 양의 휴대폰을 찾아냈다. 분석 결과 한 양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인 16일 오전 7시 56분쯤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양의 집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확인했으나 한 양은 그 시간에 버스를 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경찰은 7월 19일 오전부터 실종 아동 경보를 발령하고 공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주변 인물들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도했다. 조사하던 중에 7월 20일 한 양의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고물 수집업을 하는 김점덕이 2005년 무렵 성폭행을 시도하다 폭행죄로 실형을 산 적이 있는 데다 갑자기 잠적을 하자 그를 주목했다. 그는 유력한 용의자로 수배되어 경찰은 추적했고 7월 22일 오전 9시 40분경 통영 스포츠파크 근처에서 불심 순찰 중이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한 양이 차 태워달라고 해서 태우고 가다가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한 양이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다음 야산에 안매장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실 이전에 TV에 나온 적이 있는데 7월 19일 무렵 실종 사건을 취재하러 간 MBC 기자에게 한 양을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했고 자신은 그 후 밭에 일하러 갔다고 인터뷰했던 목격자였다. 덕분에 얼굴과 이름이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올라왔다. 평소에 잘 알던 사이였고 가까운 데 살았으며 자기가 죽인 아이를 목격했다고 목격자로 인터뷰에 아무 죄책감 없이 나온 점은 인면수심과 후한무치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는 실종 당일에 이미 한 양을 살해했는데 뻔뻔하게 인터뷰에 목격자로 나온 것이다.